자, 60쪽에 18번 한번 볼게. 봤지? 역시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이잖아. 자, 지구는 태양과 같은 시기에 형성된 게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태양계하고 태양이 형성되는 과정하고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엮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자, 그러면 엮어보자. 이 태양이 속한 성운이 원반체, 납작한 원반체를 형성할 때 중심은 원시 태양이었어. 별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주변은 원반 형태야. 덩어리도 없었고 원반 형태인데 이제 얘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중심부의 원시 태양이 이제 태양으로 가는 거지. 주계열성 단계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했는지 빨라지잖아. 지들끼리 막 물질끼리 충돌해서 덩어리가 되는 거야. 물론 남은 것들이 있지. 좀 가벼운 기체들은 밖으로 막 빠져나가. 무거운 것들만 남는 거야. 태양과 가까운 곳에 무거운 것들만 남아서 계속 충돌하는 거지. 이게 미행성체거든. 알았니? 근데 이런 자기적인 그 원반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 충돌 외에도 시간이 흐르면 이제 외부에서 끌려 들어오는 거야. 태양이 어느 정도 별을 딱 형성하고 나면 당기는 힘이 세지거든. 그럼 주변 지나가던 소행성들이 막 당겨오는 거지 막.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충돌도 막 일어나. 그러다가 그 충돌이 뭐해지면 이제 다소 좀 느려지면 충돌의 횟수가 좀 느려지면 이제 쉽게 되지. 쉽게 돼서 기권이 만들어지고 딱딱한 직권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수권이 만들어지고 생물권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구의 형태에 갖춰지게 되는 거지. 그런 걸 우리는 뭐 성캄브리아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거기 미행성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야. 원시 태양일 때부터, 납작한 원반일 때부터. 그러다가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다는 건 어느 정도 덩치가 됐다는 얘기야. 덩치가. 이 마그마는 여러분 굳으면 뭐 돼? 마그마가 굳으면 뭐 되냐고. 마그마가 굳는 게 무슨 활동인지는 알아? 니들 암석의 종류 해가지고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배웠지? 변성이 뭔데? 고온 고압에 의해서 변형되는 거잖아. 교결작용 이런 거 말고 진짜 애들이 막 틀이 바뀌고 단단한 물질의 구조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퇴적은 뭔데? 쌓이는 거잖아. 자, 그럼 화성은 뭘까? 이걸 애들이 의외로 몰라. 화성이 마그마가 굳는 작용을 화성활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만들어진 암석이 뭐야? 화성암이고 지하 깊은 곳에서 화성활동에서 굳어지면 심성암. 깊을 심자를 써서 지표에서 굳어지면 화산암이라고 그래. 알았어? 이거 판구전론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져. 물론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니들 때는 나올 거야. 너희들 학년 때는. 니네 선배들까지는 안 나와. 쉽게 할 거라고. 니네 때는 나와. 그러니까 좀 깊게 배워도. 알았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다는 건 어느 정도 지각이 될 수 있는 물질량이 되었다는 얘기야. 오랜 시간이 가지고 막 충돌해가지고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원시, 지각, 바다 형성 요 중간 나에 뭐가 일어나냐면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 멘틀과 핵의 분리. 그러니까 중심부로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가 들어가는데 지금도 너희들 그런 거 궁금증 못 느껴? 아니 지구 중심이 철하고 니켈인 걸 어떻게 알았대요? 들어가 보지도 않고. 다 간접적인 특정으로 알았는데 소행성으로 알았어. 소행성이 타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 운석이라고 하지. 그 운석의 밀도를 재보니까 지구 밀도랑 똑같은 거야. 5.6으로. 그래서 걔들이 뭘로 이러냐 봤더니 철과 니켈이었던 거야. 그래서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아 우리 누구도 지구도 중심부가 철과 니켈로 되었겠구나 해가지고 지진파를 쏴봤더니 똑같은 속도를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외핵이 액체고 내핵이 고체고 이런 식을 간접적으로 알아낸 거야. 간접적으로. 근데 이거를 언제쯤 이렇게 됐나 봤더니 마그마 바다일 때 시간이 흘러서 굳어질 때 있잖아. 무거운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건 위에 있고. 그래서 가벼운 거라 하면 규소나 산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위에 있고 중심부에 철과 니켈이 뭉쳐있다라는 걸 추론한 거야. 인간들이. 그래서 원시, 지각, 바다가 형성되고 생명체가 탄생했다는데 우리는 나에서
멘틀과 핵이 분리되고 그 다음 기권이 만들어지고 직권이 만들어지고 수권이 만들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아야 되며 마지막에 다에는 생물권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기억 봐봐. 원시 지구를 형성한 미행성체에는 지구니까 지구형이잖아. 그럼 철과 규소 포함했다는 거 맞는 설명이야. 철은 중심 핵으로 규소는 멘틀이나 지표면으로 왔다라는 거지. 니은 가과정에서 지구의 질량은 점점 커진 거야. 충돌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마그마 덩어리가 된 거라고. 다만 표면 온도는 500 이상 되었을 거라고 추론을 해. 지금 금성이 그렇거든 얘들아. 지금 금성이 표면 온도가 500도씨 이상인데 지표가 없어. 대부분이 딱딱한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 대부분이 마그마야. 알았냐? 꼭 우리 원시 지구하고 똑같단 말이야. 다음 나아 과정에서 밀도 차에 의해 나왔잖아. 밀도 차에 의한 멘틀과 핵의 분리. 이때 무거운 원소 철과 니켈이 어디 쪽으로 핵 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소명. 요 과정이 꼭 나온다는 거지. 리을 다 과정에서 지구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 야, 좀 부끄러운 게 얘들아. 생명체가 탄생했을 때 첫 번째 생명체는 무산소 호흡 세균이야. 그걸 요즘 전문용어로 혐기성 세균이라 하거든. 아, 니네 혐기성 세균을 보고 싶으면 다 썩은 하천을 보면 돼. 혹시 이렇게 좀 강가 갔는데 막 냄새 나는 거 느낀 거 있어? 막 냄새? 아, 좀 넓은 강이 아니야. 좁은 뭔데, 어우, 냄새. 그게 아세트산 발효라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무산소 호흡 중에서도. 알았어? 거기서 사는 애들이 혐기성 세균이다. 실제로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은 냄새를, 악취를 유발시키고 막 이래.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난 건 무산소 호흡하는 단세포, 원핵세포였어, 세균. 알았어? 근데 그것들이 막 진화를 거듭한 끝에 우연히 우리가 말하는 독립 영양생물이 나오게 돼.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하게 돼. 역사를 잘 들어봐. 처음엔 무산소 호흡하는 애들이야. 그러다가 산소를 만드는 독립 영양생물이 나타나게 돼. 그게 남세균이야. 그냥 들어봐. 여세균도 아니야. 남세균. 남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남아선호사랑이. 남세균이 나오게 되는데 걔가 산소를 막 내보낸다? 지금의 진핵세포의 엽록체라고 보면 돼. 엽록체가 광합성하고 산소 발생하지 그게 원래는 남세균이었다라고 얘기해. 근데 걔가 산소를 내보냈는데 이게 대기로 안 나가. 이 물에도 미처 바닥에 가라앉지 않았던, 그러니까 철이온 형태로 아까 철과 니켈이 핵으로 들어갔다 했잖아. 근데 이게 이온 결합 형태로 철이온이 아직 지표에 남아있는 애들인데 걔들이 물속에 녹아 들어와. 니네 구리이온이 물에 녹으면 푸른색이라고 외우지 않냐? 푸른색이 구리이온이다 이렇게 모르겠으면 외우나? 근데 철이온이 물에 들어가면 녹색이야. 그러니까 옛날 원시 바다는 녹색이었던 거야. 근데 이 남세균이 산소를 내보냈는데 이 산소가 그 철이온들을 산화철로 다 바닥에 가라앉혀놔. 그게 지금의 철광석이야. 생각해봐. 그때 당시 철과 니켈이 핵 속으로 들어갔으면 지금 철광석 없어야 돼, 지표에. 근데 그때 원시 바다에 있던 애들을 얘들이 산화철로 가라앉혀. 그게 해상층에 있는 이제 그게 뭐예요? 철광석이고, 바닷속에 있는데 지금은 육지에도 있잖아. 융기, 침강 반복하면 바다도 됐다, 땅도 됐다, 난리 난다,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그 철광석이 그때, 그래서 32억 년 전에 처음에 남세균이 출현하는데 한 10억 년 동안 바닷속에 있던 철이온들을 가라앉히느라고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어. 알았냐? 그러다 22억, 23억에 대기 중에 산소가 나가고 그것이 보통 10억, 보통 13억 정도의 오존층이 형성돼서 성층권이 나타나, 대기권에. 원래 성층권 없었어, 지구에. 그리고 오존층이 생기면서 성층권이 생기거든? 그러면서 5억 4천만 년 정도 고생대에 육상으로의 생물이 진출하게 돼. 동물은 이제 뭐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진행이 되고, 식물은 뭐 해초류. 해조류가 뭔지 알아, 니네들? 해조류? 해조류. 아무거나 대봐, 해조류. 니들이 먹는 거 아무거나 대봐. 고래가 새끼 나면 뜯어먹는 풀, 물속에.
고래가 새끼 낳고 뭐 먹겠어? 인간이 그거 보고 그거 먹기 시작한 거야. 엄마 아빠 니들 낳고 뭐 먹었대? 그래 미역국이냐. 니네 생일날 미역국 먹잖아. 그 미역이 인마 식물이 아니야 니네. 그 동물에 가까워.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라 해조류야 걔들. 괜히 야 풀떼기 이러지 마. 그래서 미역국에 끓이면 기름기 뜨는 거야. 알았어? 걔는 전혀 다른 거. 동물에 가까워 걔들. 뭐 다시마나 홍조류들 있잖아. 김 이런 거 다 사실은 뭐야? 동물이야. 고기 국물이라고 인마 그런 것들. 어? 뭐? 아 그게 그 베지테리언들 있지. 걔들 미역 먹으면 안 돼. 그 솔직히 안 돼. 근데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는. 바보들. 아 미역 좋다고 먹잖아. 아 채소라고. 해조류야. 우리가 봤을 땐 고기 국물이야. 노릇이 나쁜 거야.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어떤 해조류가 선태식물 이끼류들 있지. 그러다가 양치, 고사리류 있지. 그러다가 겉이 속시로 이렇게 진화를 하거든. 그때 5억 4천 정도나 돼서야 바닷속이나 육상의 산소량이 급격히 증가해.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체가 탄생하는 단계라면 산소 없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건 틀린 답이 되는 거지. 알았어요? 다음. 또 질문. 이건 자세히 안 써놔도 돼. 왜 그러냐? 뒤에서 배워. 이건 뒤에서 배우니까 노트에 정리하지 마. 알았지? 이거 그러니까 최초의 막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고 발달사는 통합과학 2에서 자세히 해. 또 질문? 됐습니까? 자, 페이지 64쪽으로 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특징까지 여러분들 했죠? 기억납니까? 그죠? 자, 뭐 기억은 나지만 머릿속에는 없는 걸로. 여러분 우리 20번까지 외우라고 했죠 제가. 잘 보세요. 자, 주기율표에서 맨 처음이 몇 번이에요? 1번이었던 건 알아요?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여기 2번입니다. 제가 별로 표시한 게 1주기라는 애들이에요. 이해가요? 자, 여러분 1주기는 보어가 뭐라고 했냐면 보어는 수소만 표현했는데 그걸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후세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봐요. 중심에 핵이 있고요. 요게 뭐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게 뭡니까? 전자.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이걸 여러분?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전자 껍질이 잘 들어요.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껍질. 2차원. 야! 니네 달걀 껍질이 2차원입니까? 아하. 명심하세요. 이거 3차원입니다. 전자 껍질은. 알겠어? 3차원이라는 건요. 좌우, 위, 아래 말고 뭐가 있다는 거야? 앞과 뒤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X축 좌우, 세로축, Y축이라고 하죠. 위아래, 그리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Z축, 앞뒤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전자 껍질이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전자의 에너지 준인데 이 모든 원소가 이 껍질의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원소는 에너지 준위가 다 달라요. 이걸 명심하세요. 그런데 핵과 에너지가 같은 껍질, 첫 번째 껍질은 모든 원소가 갖고 있다. 그 상태에서 전자는 어디든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거든. 에너지를 받고 들뜨거나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떨어지거나. 그러나 에너지가 가장 핵과 그 다음에 전자들 사이의 안정한 형태의 바닥 상태라고 불러요. 그때의 전자 껍질은 1주기 원소는 이렇게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자가 도는 궤도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전자가 이걸 따라서 돌고 이러지 마세요. 이건 에너지예요, 그냥. 전자는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뿅. 그러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가 너무 빨라서 세 곳에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빨라서. 이건 자전거의 그 살 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멈춰 있으면 살 때 사이로 손가락 넣었다 뺐다 하죠. 이렇게 오우 하잖아요. 근데 얘가 자전거가 굉장히 빨리 돌면 어떻게 돼요? 튕겨요. 어디든 살 때가 있지만 존재 확률이 100%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더 빨리 돌면 확률이 높아져요. 천천히 돌면 손가락 잘릴 수도 있어요. 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얘가 엄청 빠르잖아요. 어디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전자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이렇게 하나로 귀결된다라고 보통 표현한 거죠. 두 번째 애들 봐봐요. 이게 몇 주기 원소입니까? 두 번째가 주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얘들은요, 첫 번째에 들어가는 애들, 전자를 채우는 전자 껍질 하나는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 두 개까지 가진 애들이 바로 이주기 원소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애들이 있어요. 11번부터 18번까지요. 얘들은 당연히 핵과 가까운 껍질 흰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있고요. 얘들은 그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에너지 껍질을 가진 파란색까지 가진 애들이에요.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이 흰색, 노란색, 파란색은 누가 존재하는 에너지 준이다? 전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색깔이 많은 껍질을 가진 애가 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전자가. 알았어요? 자, 특히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원자 번호만큼 중심에 양성자를 갖지만 전자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1껍질은 전자가 2개가 끝이에요. 1껍질은 무조건 전자 2개가 끝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다 채워졌을 때, 보세요. 흰색은 전자가 몇 개가 다 채워진다? 2개가 다 채워지고요. 자, 여러분 여기 몇 번인가 보세요. 10번입니다. 그러면 이 10번 네온은 전자를 10개 갖고 있는 건데 흰색이 몇 개 갖고 있고요. 2개를 갖고 있고 이제 바깥쪽에 몇 개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8개를 갖고 있어야 총 전자가 뭐가 된다?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번 바로 밑에는 몇 번인가 봤더니 18번이에요. 아르곤. 얘는 전자를 제일 많이 채워진 건데 일단 우리가 앞서 봤듯이 흰색은 전자가 2개 들어가고 노란색은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8개 들어가서 결국 흰색, 노란색의 전자가 모두 채워지면 10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파란색 껍질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보니까 여기도 8개라는 거야. 여기도 8개가 이렇게 채워지면 자, 이게 뭐라고 그러느냐?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해요. 여러분, 안정하다는 표현이 뭐냐? 전자는요, 어디든 존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불확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적으로 보니 이렇게 에너지가 비슷한 애들이 저렇게 존재하는 것만이 다른 경우보다는 최소의 힘이 들더라. 최소의 힘이 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남녀 사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많이 싸우잖아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요? 적당히 밀당하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그 밀당하는 그 거리가 가장 그 한 커플에게는 아주 뭐예요? 이상적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정하게 수학처럼 일정하지 않아요. 좀 넘어갈 때도 있고요. 조금 더 덜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가 하루만 봐도 1시간 안에도 그게 왔다 갔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계속 일정을 유지한다면 그게 우리한테는 뭐예요? 가장 안정한 거리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들이 딱 저렇게 딱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최소 가장 안정한 형태의 전자 배치라면 우리는 최소 2개, 10개, 18개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그러니까 개수를 알아두세요. 개수. 자, 여러분, 2개는 껍질을 몇 개 갖고 있다? 하나를 갖고 있는데 10개는 2개를 가져요. 18개는 3개를 갖습니다. 질문합니다. 2, 10, 18 기억했죠? 7, 전자 7개는 껍질 몇 개 필요해요? 그렇죠. 흰색과 노란색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얘는 2주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원자 번호가 15번은 전자가 15개 있다는 거잖아요. 얘는 껍질이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한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뭐까지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잘 봐요. 15번은 껍질이 15개 필요한데, 3개가 필요한데, 2개까지는 10 아니에요, 10. 10이 최대잖아요. 그럼 15에서 10을 빼봐요. 5가 남죠? 그래서 최외곽의 전자가 5개구나. 그걸 우리는 원자가 전자수라고 그래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원자가 전자수 얘기해봐요. 자, 17번은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일까요? 7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10을 빼면 되니까. 자, 19번은요. 19번은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일까요? 1개. 한 개죠. 4주기. 자, 5번은 원자가 전자수가 몇일까요? 5번은 몇 빼야 돼요? 2 빼면 되죠. 2. 그러면 3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고 물리학도 전자의 학문이거든요. 전기학으로 들어가면.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게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화학은 전자만 보면 돼요. 전자만. 양성자니 중성자는 움직이지 않거든. 전자가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잘만 보면 그게 화학 변화거든요. 그러면 화학적 성질은 뭐가 결정하느냐라고 한다면 문 닫고 바로 최외곽의 전자예요.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최외곽의 전자의 숫자가, 최외곽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껍질 몇 개짜리 가리키고 있냐? 3개면 어떤 애가 가장 에너지가 높냐 그러면 파란색 원이야. 무슨 말이냐면 핵으로부터 멀수록 있잖아. 핵으로부터 멀수록 전자가 힘이 세. 왜 그럴까? 생각해봐. 중심 핵이 전자를 잡고 있는데 흰색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핵과 가깝잖아. 걔는 세게 당겨. 알았냐? 세게 당긴다고. 노란색은 좀 멀리 있잖아. 파란색은 더 멀리 있잖아. 그래서 멀리 있는 애가 도망가기가 쉬워. 핵과의 인력이 약해서. 근데 이건 명심해. 여기 지금 총 18개의 전자가 있잖아. 파란색이도 있고 흰색이도 있고 노란색이도 있고. 근데 잘 들어. 파란색에 있는 애는 영원히 파란색에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얘들 18개가 흰색으로 가는 놈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놈도 있고, 노란색이 있던 놈이 흰색으로 갈 수도 있고, 노란색이 있던 놈이 파란색으로 갈 수도 있고, 지들 멋대로야. 그럼 이 사진, 이건 뭐냐고? 팡! 사진 찍은 거야, 순간적으로. 팡 찍었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 이런 표시야, 그냥. 영원히 이 전자 요 하나는 계속 여기서만 도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지멋대로 막 돌아다닌다니까? 막 돌아다니는데 외부에서 에너지가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에너지를 가진 놈이 밖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냐가 중요하지. 그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어서 원자가 전자수가 5라고 치자니? 그 5가 영원히 거기에 도는 애가 아니라고. 매번 바뀌는데 아무튼 가장 센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5개인 거야. 그러면 누구일지는 확률이야, 확률. 알았니?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원자 번호를 갖고 최외곽의 전자, 이걸 가지고 족을 만들거든, 얘들아. 족을. 요 세로줄이 족이야, 얘들아. 1족. 그 다음에 얘가 2족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13족이 나타나. 세로줄로 13족이. 왜? 3족부터 12족이 있다는 거야, 밑에. 21번부터 3족이거든. 알았어? 걔들은 왜 그러냐? 걔들은 지금의 우리 보통 조건이 있지. 잘 들어봐. 2족은 최외곽의 전자가 2개인 애가 2족이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도 2개야. 13족은 10을 빼야 돼. 최외곽의 전자가 3개인 애들이야. 원자과 전자수도 3이야. 그런데 밑에 있는 3족의 21번 스칸듐은 3이 아니야. 걔들은 2나 1이야. 2족부터, 그러니까 3족부터 12족 원소들은 다 외곽의 전자가 2나 1이야. 알았니? 그래서 걔들은 따로 빼놔. 우리는 13족이라고 읽고 최외곽의 전자가 3개, 원자과 전자도 3개. 그래서 최외곽의 전자수는 니들 말대로 가장 큰 원에 있는 전자들 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것이 그 원자의 요 가짜가 바깥쪽 가짜가 아니야. 이 원자가라는 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는 거야. 근데 누구까지는 17족까지는 이게 똑같아. 15족 최외곽에 5개, 원자가도 5개, 16족 6개, 6개, 17족 여기까지는 같은데 결정적으로 얘가 달라. 자, 18족은 말이다. 최외곽의 전자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2번 헬륨 2개라고 해. 10번 네온 8개라고 하고 18번 아르곤 8개라고 불러. 최외곽의 전자수 세는 거야. 이건 맞지? 우리가 여태까지 셌던 거니까. 그런데 얘가 달라. 18족은 말이다 얘들아. 전자가 채워질 대로 다 채워진 애들이거든. 이걸 우리는 18족을 안정하다고 얘기해. 이 18족을 안정하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비활성 기체. 잘 들어. 화학에서 활성은 전자가 잘 움직이는 거야. 화학 변화가 잘 일어나는 게 활성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비활성은 전자가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무슨 변화 일으키기가 어렵다? 화학 변화 일으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쟤들은 혼자 기체야. 일원자 분자 유일해. 헬륨, 네온. 얼마나 화학 변화를 안 일으키면 헬륨 같은 거 우리가 마시고 목소리 장난치고 그럴까? 우리 몸에서 변화를 안 일으키니까. 이 변화를 일으키는 애가 우리한테는 독가스거든. 알았냐? 화학 변화 일으키는 애들이. 그러니까 질소도 N2인 질소도 공기 중에 75%를 차지하는 건 그들이 화학 변화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75%나 차지하고 우리 몸에도 공기를 마실 때 질소가 대부분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와요 그냥. 근데 그 원자가 아니잖아. 물질이고 지금 얘는 원자 형태로도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 그래서 얘들은 원자과 전자수 화학적 가치를 증명하는 걸 이렇게 불러. 얘들만 유일하게 0이다. 원자과 전자수가 0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18족의 특징이다. 그래서 1족부터 17족까지는 1족부터 17족. 아, 이건 사죽이 20번까지만 해당되는 거야. 21번부터는 해당되지 않아. 21번은 원자과 전자수 2에다가 그 다음에 뭐 최외곽 전자수 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1번부터 20번까지 사죽이 20번까지만 이렇게 해당된다는 거 알아도. 그리고 이 원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 원이 하나 필요한 애들 1주기, 2개 필요한 애는 2주기, 3개 필요한 애는 3주기, 4개 필요한 4주기인데 그럼 가장 에너지가 큰 전자를 가진 애들이 몇 주기야? 4주기라고 할 수 있어. 4주기는 그러니까 4주기 정도 되면 요 흰색,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여기까지가 이제 18개가 다 채워진 거잖아. 근데 19번, 20번은 거기에 전자가 1개, 2개 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있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 이게 4주기야. 알았지? 주기는 무엇이다? 전자의 껍질의 수다. 그래서 전자 껍질은 얘들아 보의 모형에서 월의 크기가 크잖아.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높다고 보면 돼. 근데 누구의 에너지 준위냐는 거예요. 누구? 전자. 우리는 무조건 전자만 다룬다. 원의 크기가 크다는 건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는 뜻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어떤 색깔의 전자가 있을 때 도망가기 쉽다? 빨간 색깔이야. 무조건. 흰색에 있는 애들은 도망가기가 어렵다. 또 하나, 이런 원이 있을 때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는 2, 10, 18이라는 거야. 그런 애들을 비활성기체라고 부른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니들은 끝내주지. 자, 이걸 갖고 활용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배우냐면, 잘 봐 얘들아. 요게 8번이다. 8번이라는 건 잘 봐. 원이 2개 필요해. 맞지? 흰색, 노란색 2개 필요하니까 2주기야. 또 하나, 흰색에는 항상 전자가 2개 들어가니까 8에서 2를 빼봐. 그럼 최각전자수 6개. 원자까지 전자수 6개. 몇 쪽? 16쪽.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봐라. 얘가 안정하냐? 그렇진 않아. 그러면 이 8의 전자수를 가진 애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10번 따라가는 게 편하냐? 2번 따라가는 게 편하냐? 10번을 따라가려면 전자 2개 받아야 되고, 2번을 따라가려면 6개를 버려야 돼. 어떤 게 편할 것 같아? 2개 받는 게 편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돼. 왜? 8번이라고 불리는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의 숫자는 8인데 전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르다 보니까, 왜? 전자만 움직임이 가능하거든. 전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전자의 화학은 전자형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얘가 8개인데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려면 외부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게 강하다고. 이렇게 외부의 전자를 받아들이는 애들을 비금속, 그런 애들이 이온이 되면, 전자 숫자가 다른 이온이 되면 음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9번은 전자 받냐 이러냐? 받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몇 가? 1가. 음이온이야. 플로린이거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16번, 17번도 전자를 받는다. 그런데 얘는 어떨까 봐라. 3번. 3번 잃는 게 편하지. 그지? 3번은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게 되면 플러스 1가야. 왜? 양성자 3개에 전자가 3개였는데 전자가 2개로 변하니까 플러스 1까지. 근데 바로 밑에 있는 11번도 어떤가 봐요. 똑같다는 거야. 10번이 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잃더라. 19번은 어떨 거야? 똑같더라는 거야, 이렇게. 알았니? 그래서 금속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금속원소라는데, 얘들은 대부분 전자를 어떤다? 잃더라. 전자를 잃더라. 그래서 양이온 되기 편하더라. 이런 게 금속인데, 오른쪽 주기율표 볼 수 있으면 잠깐 봐봐. 책에 거기 베이지색 있지? 베이지색 보이냐? 걔들 다 금속이다. 금속이 정말 많죠. 자, 주기율표의 70%가 금속이야. 그러면 거기에 녹색 있지? 그린색. 오른쪽 구탱이 카키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지? 옅은 색깔. 걔들이 비금속이야. 비금속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내가? 전자를 받는 애들, 음이온 되는 애들. 근데 좀 진한 애가 중간에 껴있지? 그죠? 요 붕소부터 이렇게 껴있잖아. 얘들이 있잖아. 얘들 뭐 5번 14번 이런 애들이 준금속이거든. 붕소규소. 준금속이라는 건 뭐냐? 금속의 성향과 비금속의 성향을 모두 갖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금속이 남자거든. 비금속이 여자고. 알았어? 남녀의 성향을 모두 갖고 있는 애들. 그럼 뭐예요? 비하 발언 아니지만 병신, 붕소, 규소 이렇게 해요. 알았어요? 붕소, 규소. 얘들이 준금속이야. 알았어? 나머지는 금속, 비금속. 전자를 잃는다. 금속. 전자를 받는다. 비금속. 누구를 기준으로? 18족 안정한 전자 배치 2번, 10번, 18번. 알았어? 그래서 참고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요렇게 세트를 2개를 나누자. 세트 1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애들이야.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얘들은 전자를 다 받는 애들이냐. 봐봐.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자, 얘들이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나 봐봐. 7번이니까 전자 몇 개 받아야 돼? 10번이 되려면 3개. 8번이니까 전자 몇 개 받으면 돼? 2개. 9번이니까 1개. 다 음이온이라고 이렇게. 이러면 전자가 다 10개가 되는 거야. 원자 번호는 플러스 7번인데 양성자 수 7번인데 전자가 10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자, 그러면 나트륨은 어때야 돼? 10번을 따라가려면 잃어버려야 돼. 플러스 1가. 12번은 몇 개 잃어버려? 2개 잃어버려. 13번은 몇 개 잃어버려? 3개 잃어버려. 이거를 세트 1이라고 하자. 누구 따라가는 애? 10번 네온을 따르는.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가는 애들을 세트 1. 자, 세트 2. 누구라고 하자? 18번 아르곤을 따르는 애들을 말하자. 15번인 16번 황, 17번 염소, 19번 칼륨, 20번 칼슘으로. 자, 15번은 18번이 되려면 전자를 3개 받는다. 자, 16번 황은 2개를 받는다. 17번 염소는 하나를 받는다. 이런 게 비금속. 그 다음에 칼륨은 잃어버린다. 금속. 칼슘도 잃어버린다. 2개. 금속. 알았어요? 꼭 정리해 놓으세요. 세트 1, 세트 2. 알겠지? 노트 정리를 꼭 해놓고 봅니다. 자, 페이지 65쪽은요. 그런 원소들을 108번까지 쭉 나열해 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번호는 103번까지 좀 있고, 거기에 뭐 120번, 118번,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103번 이상은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관찰된 것보다는. 알았니? 걔들을 쭉 써놨거든?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배우진 않는다.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이 최외곽의 전자, 특히 원자과 전자가 같은 애들,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니까 1족부터 17족만 까고 따진다면 18족은 빼버리자고. 왜? 원자과 전자수가 뭐니까 0이잖아. 걔는 무지하게 안정한 애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최외곽의 전자 혹은 원자과 전자수를 똑같이 취급했을 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똑같잖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화학은 전자 학문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그럼 요 문맥을 잘 봐봐. 자,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다는 건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 동족 원소. 같은 족 원소라고. 생각해봐. 1족 원자과 전자수 1이야. 2족 2야. 13족 3이야. 알았니? 이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가장 전자 잃기 쉽고 가장 전자 얻기 쉬운 1족과 17족만 배운다고 그래. 여기서 1족을 뭐라고 그러냐. 금속은 금속인데 물하고 정말 반응을 잘하는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을 1족이라 부를 거고, 얘는 라틴어인데 할로젠이란 뜻이 산성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할로젠 원소 17족을 우리는 배울 거야. 이런 것들이 동족 원소야.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온화 과정을 본다면 1족은 무조건 플러스 1가가 되겠지. 이온화가 되면. 17족은 무조건 마이너스 1가가 될 거야. 요게 출발선이야. 알았냐? 이 출발선 가지고 1족과 17족의 특징을 배우겠다. 알았지? 자, 이 말을 먼저 하고 싶다. 주기율표 왼쪽에 위치 원소들은
특징이 뭐냐면 전자 읽기 쉬워. 11번은 10번이 되기 위해서 하나를 잃고 19번도 18번이 되기 위해서 하나를 잃어. 3번도 2번 헬륨이 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잃어. 이런 원소들이 금속 원소 얘들아. 당연히 전자를 잃는데 1족은 한 개를 잃는다는 거 배웠잖아. 그치? 근데 2족은 전자를 2개씩 잃어. 전자를 잃는다는 표현을 잘 봐. 지금은 무조건 중심이 누구야? 전자야. 전자 입장에서 원자를 벗어난다는 건 에너지를 얻는 거야, 잃는 거야? 자, 너네가 집에서 가출을 할 때 돈을 갖고 나가, 놓고 나가. 그렇지, 에너지를 얻는 거라고. 도망간다는 건. 반대로 다 돈을 쓰면 어떻게 되냐? 들어오게 되지. 그런 식으로 돈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러니까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건 전자들이 도망가기 쉬운 거고 에너지를 흡수하기 쉬운 거야.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도망가기 쉬운 거라고 보면 돼. 그럼 무슨 말이냐? 도망갈 때 드는 돈이 적다는 거야. 그만큼 에너지가 높다는 애라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봐. 그럼 외부에서 웬만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금방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도망간다고. 근데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11번도 11개의 전자가 뒤죽박죽 막 섞여 있다가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있다면 걔가 도망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건 무슨 이온이 되는 거냐면 양이온 되기 쉬운 거거든. 그 중에서도 얘들아, 전자 하나 잃기가 쉽겠냐, 2개 잃기가 쉽겠냐? 에너지 총량으로 따지면 하나를 잃는 게 쉽지. 왜? 두 번째 전자를 잃으려면 더 많은 돈을 갖고 나가야 되거든. 뭐 핵의 힘은 일정한데, 두 개 전자를 잃는 애가 12번 마그네슘이라고 봐봐. 전자 하나 잃었어. 두 번째 잃을 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 왜? 이게 하나가 도망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전자가 11개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중심핵이 더 세게 당겨, 걔들을. 안 그러겠어? 너 같으면 너 자식 4명 있는데 하나가 가출해. 그럼 감시를 더 확실히 하지 않을까? 또 나갈까봐? 근데 걔가 나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 도망가려면. 이해 갔냐? 그러면 전자 하나 도망가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1족보다는 2족이 훨씬 전자를 잃고 양이온인 안정한 전자 배치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저 금속 원소 중에 1족만 배우는 거야. 뭐가 좋다라고 배운다? 이렇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금속의 반응성을 줄여서 우리는 금속성이라고 하거든. 금속의 성향 뭐냐? 양이온 되는 성질을 말해. 이걸 금속성이라 하거든. 주기율표 왼쪽 원소야. 1족이 가장 유리한 거야, 1족이. 그러면 주기율 오른쪽 원소를 한번 보자. 물론 얘를 빼고 이런 애들이 18족도 비금속은 맞지만 전자를 받거나 잃지는 않으니까 이런 애들이 비금속 원소인데 얘들이 특징이 전자를 얻기 쉽죠. 전자를 쉽게 하나 얻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무슨 이온 되기 쉬운 거야? 음이온 되기 쉬운 거야. 그런데도 봐라. 쉬운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지. 17족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돼. 근데 16족은 2개를 얻어야 돼. 누가 쉬워? 하나 얻는 게 훨씬 쉽다고. 그래서 이거는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들을 비금속의 반응성을 줄여서 비금속성이라고 그래. 음이온되는 성질을 말해. 그러니까 다 같이 금속성이니 비금속성이니 이 말은 화학 변화하는 정도라고 보면 돼요. 화학 변화 정도. 전자가 들고 나는 그 정도가 이 금속 원소 중에 누가 최고 우수해? 1족이 우수하고 17족이 우수하다 이거야, 얘들이. 대표적으로. 1족과 17족이 대표다. 그래서 1족인 알칼리 금속과 17족인 할로젠 원소를 배운다. 근데 결정적인 거, 금속이 아닌 애가 1족에 포함된 게 있어. 누구냐? 얘를 제외해라.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나온다. 저거 틀리면 9등급 예약. 5등급이지. 5등급제지. 5등급 예약. 알았어? 수소는 제외된다. 왜? 수소는 비금속이라. 자, 먼저 그래서 그들의 대표인 얘부터 보겠다. 자, 얘들의 이름이 왜 알칼리인가도 봐야지. 알칼리 금속이라 불리운 애들이 몇 족이냐 그러면 1족이야. 주기율표에서 1족 원소다. 자, 세로줄. 누구 제외? 수소는 제외해라. 얘는 비금속이니까. 그럼 왜 알칼리라고 부르냐? 알칼리가 염기라는 뜻이에요. 염기. 산염기에서 염기. 알겠어? 얘로서 누가 있느냐? 3번 리튬 있고, 자, 그 밑엔 8만 더해. 니네 2, 8, 2 이렇게 배웠잖아. 8만 더하면 11번 나트륨 있고, 또 8 더해봐. 칼륨 있고, 자, 4주기부터는 18 이렇게 나가. 그래서 18 더해봐. 37번 루비듐 있고. 18 그럼 그 다음 뭐 뜰까? 55번 세슘 있고, 그 다음에 32이야. 87번 프란슘까지 바로 1족이다, 이게 다. 알았어? 그 세로줄 쭉 있는 애들이야, 니들이 본 게 지금. 알았니? 어떻게? 잘 봐. 니나가 큰 루비를 세벼서 어디로 쳤어? 프랑스로 쳤다, 이렇게 외워. 알았지? 리나가 큰 루비를 세벼서 프랑스로 쳤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슘. 얘들은 봐. 가장 원을 많이 갖고 있는 애가 누굴까? 얘들아. 얘가 2주기잖아. 1주기는 수소 제외니까. 얘가 3주기다. 얘가 4주기고, 얘가 5주기야. 6주기고, 7주기라면, 우리는 주기는 원의 개수라고 했어. 누가 가장 큰 원을 가지고 있지? 7주기지. 그럼 7주기에 전자 하나 있으면 얘가 도망가기 제일 쉽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양이온 되기 쉽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금속성이 좋다.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불러. 반응성이 좋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인류 원소들 중에 외곽의 전자가 도망갈 때 가장 작은 에너지가 필요한 애가 프란슘이야. 우리는 교과에서는 이렇게 배우지. 교과에서는 최고로 배워봤자 여기까지 나올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리튬부터 루비듐까지 누가 반응성이 제일 커? 그러면 루비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반응성이 뭔데? 금속성이 뭔데? 여기에 나오는 애들 금속성을 2개를 외워야 된다. 알겠지? 자, 얘들의 특징을 봐봐.
금속이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실온이라는 말을 쓰거든. 20도씨야. 알았어? 실온에서 얘들은 고체 상태다. 더군다나 고유한 광택을 갖고 있어. 금속의 특징이야. 무슨 색? 은백색. 요렇게. 고체들은 대부분 자유전자라는 전자를 갖고 있거든. 그 자유전자가 빛을 산란해. 그래서 금속은 알루미늄, 금, 은 다 고유한 광택이 있어. 황금빛. 니네 많이 들어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 실제로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은 물에 떠. 물의 밀도가 1이라면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 물에 뜨고 루비듐이 가라앉아. 특히 나트륨, 칼륨 중에는 또 오히려 칼륨이 더 가벼워. 그래서 우리는 나트륨을 이렇게 불러. 소듐. 대학교에 가서 혹은 영재 스쿨 이런 데 가서 나트륨 주세요 이러면 욕먹어. 소듐이라고 불러. 칼륨은 이렇게 불러. 포타슘이라고. 이게 그들이 나누는 진짜 이름이야. 나트륨, 칼륨은 약품상들이 쓰는 관용어고 이 진짜 이름이야. 소듐, 포타슘. 알았지? 자, 밀도가 작다. 물에 뜨는 애가 누구라고? 물의 밀도가 1.0이라고 한 다음에 물에 뜨는 애들은 리튬, 칼륨,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이들 셋이 물에 떠. 알겠죠? 루비듐은 물에 가라앉아. 알겠니? 요런 거 정도? 그 다음 세 번째, 나무 칼로 잘린다. 그래서 뭐라고 해? 무르다라고 얘기하거든. 무르다. 금속은 딱딱하잖아. 얘들은 되게 말캉말캉해. 그래서 손으로 잡아서 쥐어 뜯는다. 죽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해. 손에 건드리는 순간 손에 땀기라도 있으면, 물기라도 있으면 폭발해. 그냥 빵 터져. 폭발력은 장난 아니고.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무슨 칼로 자른대? 나무 칼로 자른, 건조한 나무 칼로 자를 정도. 절대 물 묻은 손이나 땀이 물에 젖어 있는 손으로 얘를 만지면 큰일 난다. 그게 금속성의 첫 번째다. 자, 이제 금속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얘들은 금속성이 크다라고 해요. 그걸 이렇게 쓸게. 이걸 두 개로 나누자. 자, 먼저 공기 중의 산소와의 반응성이야. 자, 공기 중 산소와의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자르면 금속의 자른 단면이 은백색인데 얘가 뭐로 변하냐면 검은색으로 확 변해. 이게 공기 중에 누구랑? 산소랑 반응한 건데, 알겠냐? 누가 더 빨리 반응하는가 봤다는 거야. 리튬보다는 누가? 소듐이 포타슘이 루비듐 이런 식으로 돼가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잘 봐. 얘가 더 빨리 반응성이 루비딤이 좋다는 건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자,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내가 바꾸잖아? 그러면 리튬이 제일 오래 걸려.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루비딤 쪽으로 가면 순식간에 바뀌어. 시커멓게 확. 왜? 반응성이 좋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봐라. 선생님이 얘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정한다면 이 반응식을 잠깐 적어줄게. 금속과 산소가 반응하지. 이러면 금속,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이다.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얘가 돼. 그래서 앞에 식으로 쓴다면 요렇게 질량 보존의 법칙까지 맞추려면. 자, 얘가 은백색의 금속이었는데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금속이 되는 거야. 검은색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온 결합으로 바뀌는 거야. 저 정도가 반응성이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야. 이게 진정 얘들의 이름이 왜 알칼리 금속인지를 알려주는 실험인데, 물과의 반응성. 절대 이거는 니들이 실험하면 안 되는 거야.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하거든. 이 수소기체가 가연성이야. 스스로 폭발한다고. 굉장히 위험하다. 열기가 있으면 스스로 폭발해서, 그리고 수용액은 염기성이 돼. 그 염기성을 우리가 알칼리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먹는 알칼리 음료들, 포카리 스웨트니 게토레인이 이런 것들이 모두 염기성 음료야. 알겠어요? 얘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지. 리튬보단 소듐이, 소듐보다는 포타슘이, 루비듐이. 이게 바로 반응성 크기야. 이쪽으로 할수록 세다고. 다시 말해서 단위 시간당 수소 발생량이 많다는 얘기야. 이게 오른쪽으로 할수록 많다는 거야. 단위 시간당 수소 발생량이 많다. 알았어요? 얘를 화학식으로 본다면 M과 H2O랑 반응하면 MOH가 되고 수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개수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개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알칼리 금속이지. 그리고 이게 수용액이야. 수산화이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알칼리성이라는 얘기야. 수산화이온, 얘 뭐라고 부른다고? 수산화이온. 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알카리성, 수용액. 반응성 2개 배웠네. 양이온되기 쉬운 성질성인데 저게 물과 혹은 산소와의 반응성으로 우리는 이 반응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그럼 물과 접촉을 피해야 되잖아. 너무 위험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금속의 보관은 액체 파라핀이나 또는 석유에 보관해라. 물 같은 극성 분자들하고 넣으면 큰일 나. 무극성 분자들하고 보관을 해라. 이런 뜻이야. 알겠죠? 5번인가 이게? 4번이 아니라 쓱. 요렇게 됩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서 뒤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거 하나. 실험 과정에서 주의할 거야. 실험은 물과 알칼리 금속의 반응을 할 거거든. 그때 알칼리 금속 크기는 쌀알만한 크기, 참 유치하지만 좁쌀만한 크기가 더 나올 수도 있어. 작은 거 갖고 실험해야 돼. 콩알만한 거 틀린 거야. 진짜로 그렇게 나와. 콩알만한 크기 큰 거 틀린 거라고. 보통 쌀알만한 크기면 한 30cm 정도 불기둥이 올라와. 쭉. 알았냐? 그럼 콩알만 하면 어떨까? 1m를 넘을 수 있어. 화재가 날 수 있다고. 그리고 특히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커에다 물을 담아 놓고 실험을 할 때 리튬은 나트륨, 칼륨, 사실 나트륨 정도면 약간 물속에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물의 밀도가 1이니까 물 표면에서 반응을 보이는 놈들, 이것들이 바로 물보다 밀도가 작은 금속이야. 리튬, 나트륨, 칼륨. 알았어? 여기서 휙 돌면서 슉 하고 타올라. 무슨 기체를 내뿜는 거야? 수소 기체를 내뿜어서 얘가 불이 붙어. 색깔이 보여. 쌤이 직접 본 건 노란색이었어. 쫙 올라오는 거. 진짜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렇게 고글을 쓰고 실험을 하시거든. 그럼 니들한테 실험 안 시키고 대표 이렇게 니들은 놓고 좀 멀리서 혼자 실험을 하셔. 진짜 그거 불꽃 올라왔는데 그 나트륨이 학교에 보급된 거 소듐이지, 소듐. 웬만하면 공기와의 노출이 있어서 겉에가 검게 있어. 검게. 그럼 그거를 나무칼로 얇게 자르거든. 그럼 자른 단면만 은백색이잖아. 그럼 걔를 물에다 넣으면 얘가 가라앉아요. 왜 그럴까? 순수한 소듐이 아니니까. 겉껍질은 산화나트륨이잖아. 검은색. 그래서 반응 좀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반응 안 하니까 가끔 선생님들께서 뭐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샤. 그래서 한 학교, 여기 소재지 학교 선생님 하나가 그거에 머리가 다 탔어요. 그분 머리가 알죠, 여러분? 옛날에는 앞에 이렇게 없으신 분들이 옆머리 길러서 옆으로 이렇게 넘기신 분이죠. 그분이 보다가 시커는 바람에 갑자기 우수수. 여학교에서. 그러니까 남녀공학인데 여학교 실험에서 여학생들이 반은 웃고 반은 놀래고 나머지 반은 자고.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생각해봐요. 이렇게 보시는데 우수수 쏟아. 웃긴 사람 되게 웃기죠.
근데 그걸 정면으로 본 사람 깜짝 놀라죠. 이게 타니까 훅 불 붙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 그분 머리가 우르르 쏟아니고 얼마나 웃겨요. 뭐 웃겼다가 자던 애들은 깨갖고 뭔 일이지 뭐 이렇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반응 금방 그 순간적으로 껍질이 산소랑 반응해서 시커머져가지고 반응이 확실히 안 일어나는 거야. 기다렸다가 갑자기 물속에서 훅 일어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물 표면에서 반응하는 게 리튬, 소듐, 그 다음에 뭐 포타슘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소듐이나 포타슘 같은 경우는 물 속에서 잠깐 가라앉은 상태에서 일어나요. 보면 리튬이 물 표면에서 일어나고요. 그러면 반응 후, 자 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누굴 넣냐면 얘를 집어넣어요. 지시약이거든. 페노프탈레인. 얘는 지시약입니다. 얘가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떼요. 처음에는 무색이었어요. 그런데 반응 후에는요, 여기가 붉은색을 띱니다. 무슨 성이라고요? 염기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포함하고 있다? 수산화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칼리가 무슨 뜻이라고? 염기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자, 거기에 리튬, 나트륨, 칼륨의 반응 정도를 한글로 써놓은 게 있어요. 자, 리튬 반응하는 모습 봐봐요. 잘 반응. 끝났어요. 자, 나트륨 뭐래요? 격렬하게 반응. 자, 칼륨 어떻습니까? 매우 격렬하게 반응. 그럼 누비즘 어떻게 표현할래요? 어마무시하게 격렬하게 반응. 이렇게 해야죠. 반응성이 뭔지 알겠어요? 자, 중요한 건 그런데 색깔 변화 보세요. 여러분, 반응성이 크다고 색깔이 더 진하고 덜 진합니까? 아니에요. 다 붉은색이에요. 지시약은 액성이 강한지 약한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염기성 붉은색.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색깔 변화는 어때요? 그냥 붉은색이에요. 쭉 보세요. 알았지? 뭐만 좀 봐라? 반응성. 시간당 수소기체량이 많은 애가 매우 격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매우 격렬. 이해 갔니? 야,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붕어다 이거 붕어다.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화학 변할까 물리 변할까? 지금 이게 무슨 파트야? 화학 파트 아니야? 화학 변하지? 화학 변할 때 뭐가 움직인다고 그랬어 내가 아까? 전자가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럼 금속들은 전자를 잃어버린다고 했잖아. 양이온 된다고. 야, 생각해봐. 3번 누구 따라가겠어? 2번. 11번 누구 따라가겠어? 세트 1이니까 10번. 19번은? 18번. 전자 하나 잃어버린 애들이라고. 반응성이란 전자 하나를 잃기 쉬운 성질이란 말이야. 그걸 금속성이라 한다고. 결국 뭐여? 봐. 금속이 무슨 결합한 거야? 이온 결합한 거라니까. 금속이 이온 결합. 양이온 되는 거. 양이온 되는 성질이 반응성이라고. 몇 개 배웠어, 반응성? 2개 배웠어. 첫 번째 뭐? 산소와의 반응성. 두 번째 뭐? 물과의 반응성. 산소와의 반응성은 은백색이 뭐로 변했어? 검은색. 그 시간이 짧을수록 반응성이 큰 거였다고. 이해 갔냐? 물과의 반응성은 시간당 뭐가 발생하는 양이 많으면 돼? 수소. 근데 수소가 가연성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매우 위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할로젠을 보세요. 자, 할로젠은 쟤랑 반대겠죠. 주기율표에서 17조 원소예요. 다시 말해서 얘들은 뭐 하기 쉽다? 전자 하나 얻기 쉬운 애들.
결국 비금속성이 제일 큰 원소라고 누구누구 있어? 9번 플로린 2죽이죠. 17번 염소 3죽이죠. 그 다음에 35번 브로민 4죽이죠. 53번 아이오딘 5죽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들은 전자를 얻는 게 뭐라고요? 반응성이기 때문에 얘들은 반대예요. 작은 원일수록 유리합니다. 왜? 작다는 건 핵과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달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비금속성이 뭐다? 크다. 쟤랑 반대입니다. 잃어버리는 성질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얘를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좀 외우는 방법이 좀 부끄러운데 풀 뜯는 염소를 봐. 옛날에 요오디였거든 얘가. 풀 뜯는 염소를 부하요 이러면 참 좋았는데 아이오딘으로 바뀐 바람에 풀 뜯는 염소를 봐. 이렇게 외우라고. 보라고. 봐. 이씨. 부하요 하면 참 좋았는데 아이오딘으로 바뀌는 바람에 리나가 큰 기억나죠? 불 뜯는 염소를 봐. 얘들이 다 17죽이고 다 뭐 되기 쉬운 애들이야. 마이너스 1가 음이온 되기 쉬운 전자 한 개 얻는 성질 음이온 되기 쉬운 거야. 요렇게. 그러면 얘들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1번 실온에서 몇 도씩. 여러분 얘들은요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이라는 화학결합을 하거든.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들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합니다.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금속과는 다르죠. 금속은 혼자 Na, Li, K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들은 같은 대문자 하나인데 원소거든. 같은 원소인데 얘는 앞에 밑에 E라는 아래첨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 분자란 말은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만 쓰는 말이에요. 여자애들끼리 결합할 때만. 알았니? 그래서 여기 색깔이 있어. 자, 플로린 옅은 노란색이라고 쓴다. 옛날엔 얘를 다망색 이랬거든. 자, 염소는 무슨 색깔? 노란색. 얘를 옛날에 황록색이라 했거든. 브로민은 젓갈색. 얘는 보라색 혹은 흑자색 이런 말 쓰는데 그냥 보라색으로 알아도. 여기에 상태까지 알아둬라. 얘 기체로 존재한다. 얘도 기체로 존재하는데 얘는 액체로 존재해. 얘는 고체로 존재해. 아이오딘은 승화성 물질이야. 고체 아니면 기체야. 알았어요? 니들이 보는 요오드 팅크 해가지고 니네 빨간 약 알지? 빨간 약. 여기 어디 무릎 이렇게 삐었을 때 이럴 때 막 빨간 약 바르잖아. 그거 얘 들어갔거든. 그거 이온이야 그건. 알았어? 아이오딘이 아니라. 자, 일단 얘들은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잘해. 왜? 1대1이야.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해가지고 얘들이 이걸 만든다고. 예를 들어 볼게.
알칼리 금속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만나지? 그럼 얘를 만들어. 염화나트륨. 이렇게. 이 이온 결합이거든. 1대1 결합, 이온 결합을 형성을 잘한다고 얘들은. 그래서 일족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너무 잘한다. 알겠어? 더군다나 얘들은 물에 잘 녹아. 이거 전해질이라고 하거든. 선생님이 이온 결합에 가서 이온들의 특징을 할 때 알려주겠지만 여튼 나트륨, 칼륨이 포함되면 물에 잘 녹아요. 알았어요? 나트륨, 칼륨이 들어가면 물에 잘 녹는다. 그 다음 얘는 수소랑 반응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할로젠인데 보세요. 수소와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표적인 건데 이렇게 돼요. 저걸 염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수소와 반응을 한 물질들이 이렇게 써요. 플로리나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 자, 물 속에서 얘를 물에 녹이잖아요. 그럼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잘 녹습니다. 수용액 상에가 산성을 띠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이 세다는 건 수소 이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녹였을 때. 알겠죠? 그냥 얘들은 산성을 띠는구나. 그래서 산이라는 그 말이 라틴어로 할로젠이에요. 알칼리가 뭐였어요 아까? 염기였잖아요. 서로 반대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금속들은 물에 들어가서 염기성을 띈다면 얘는 수소랑 반응해서 이렇게 수소 화합물을 만들잖아. 물에 들어가는 즉시 산성을 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별로 잘 나오진 않지만 여튼간 요 상태 가끔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페이지 67쪽 가봅니다. 금속 원소 특징에는 금속. 뭔 소리야? 우리가 뭐 떨어뜨린 거 아니지? 어? 산에서, 야, 위에서 떨어진겨? 근데 어디 찾았어?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서 소리가 났는데, 참 부끄럽다. 여름에 얼어 죽는 것도 말이 되나요? 여름에 얼어 죽는다고요? 지금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너무 추운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거기서 나와요? 네, 보셨어요? 이거 중앙 에어컨 시스템 고쳐가지고 저기 학원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 그러면 꺼도 되네요? 그렇죠. 예, 거기 앉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예. 저 같으면 딴 데 앉겠어요. 웃기잖아요. 자, 1번.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 이거를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라 불러요. 이거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금속의 성질입니다. 2번.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여러분, 금속은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납작하게 필 수도 있고 당기면 늘어나기도 해요. 그걸 전성, 연성이라고 합니다. 퍼짐성, 뽑힘성, 금속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게 피는 전성을 이용한 게 주변에 누구예요?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알았습니까? 금속은 이렇게. 세 번째,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고, 2번. 대부분 실온에서 기체 또는 고체 상태, 이거 비금속 얘기죠. 할로젠이 그렇잖아요. F2CL2는 기체, Br2는 액체, 그 다음에 I2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전자를 얻어 음이온되기 쉽다. 비금속.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전자를 잃어 양이온되기 쉽다. 이건 금속. 자, 두 번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분하세요. 수소. 여러분, 소자 들어간 애들 다 비금속이에요. 소자 들어간 애들. 수소, 염소, 산소. 다 비금속이고요. 리튬, 구리, 칼륨. 이런 애들이 금속 원소입니다. 자,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 하고요. 이 세로줄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다? 최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를 추론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18족은 원자가 전자수가 얼마다? 0이다. 꼭 외우세요. 다음 두 번째, 원소들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거 모질리라는 과학자가 발견했잖아요.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의 숫자고 전자의 숫자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세로줄이라겠죠. 동족. 세로줄이 동족. 그래서 우리가 1족과 17족을 배운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알칼리 금속에는 리낙갈이 있다. 맞습니다. 할로젠은 풀 뜯는 염소. 맞죠? 둘 다 맞습니다. A 영역과 B 영역에 속하는 원소. A 영역 알칼리 금속, B 영역 할로젠. 다섯 번째,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원소들에 대한 설명. 1번,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작아요. 물에 뜨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릅니다. 맞아요. 특히 나무 칼로 잘라야 됩니다. 그냥 칼로 잘랐다가 물기가 묻어 있으면 그냥 폭발합니다.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한다. 방금 말했죠.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죠. 산소 발생하면 아리가또죠. 물과 반응하면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그래서 알칼리라고 불렀습니다. 6번, 할로젠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이에요.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 매우 중요한 형태입니다. X2의 형태로 존재한다. 다음, 각 분자마다 특유의 색을 떴다. 옅은 노란색, 노란색, 젓갈색, 보라색 같은 색을 떴다는 거. 실온에서 모두 고체다. 여러분, 고체는 아이오딘 하나뿐이에요. 염소나 불소는 플로린이죠. 걔들은 기체고요. 액체, 유일한 액체는 브로민입니다.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가 틀렸습니다. 수소랑 반응해서 생성된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죠. 그래서 할로젠이죠. 자, 여러분, 뒤쪽은 이미 여러분 나한테 다 배웠거든. 원자의 전자 배치. 솔직히 알았냐? 자, 70쪽으로 가봐. 자, 원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X. 원자를 구성하는 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은 게 아니라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0이죠. 양성자 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원자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3번은 동그라미. 원자 전자 배치입니다.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맞아요. 에너지 준위의 궤도입니다. 그거 전자가 도는 궤도 아니에요. 에너지 준위의 껍질. 맞습니다. 두 번째, 전자 배치에서 각 전자 껍질이 최대로 채워지는 전자는 8이다. 네온과 아르곤은 맞는 말이에요. 8. 그래서 옥텟 규칙 막 이래요. 근데 헬륨은 아니잖아요. 헬륨은 두 개가 들고 있잖아. 그치? 이건 듀엣 규칙이거든. 그러니까 모두 8일 필요는 없다. 이거 X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거. 그 다음, 원자의 전자 배치 중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 맞아요. 대신 1족부터 17족은 1부터 7이지만 18족은 얼마다? 0이다. 조심하세요. 2개 있는 헬륨도 0이고 8개 있는 네온도 0입니다. 왜? 얘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니까. 다음 네 번째,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거 정확한 말입니다. 응? 야, 주기가 변하는 까닭은 전자수가 많아져서 많은 원이 필요해. 이거 맞는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원이 필요한가 봤더니 전자가 1에서 8개까지 채워진 다음에 다시 또 1에서 8개가 또 채워지는 그 주기성 때문에 껍질이 필요했던 거였어. 알겠냐?
요거 말 잘 미화해서 머릿속에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 다음 원자 모형에 잘 들어요. 얘가 몇 죽입니까? 원이 3개죠? 그러니까 3죽이에요. 거기다 전자를 13개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 2개. 두 번째 원에 8개. 이제 몇 개 남았냐? 3개. 가장 바깥쪽에 3개. 이게 3죽이 13죽이다. 조심해라. 3족 아니야. 3족부터 12족은 없다. 3죽이 13족. 알루미늄이다. 다음 4번. X의 전자 배치. 원이 몇 개냐? 2개지. 2죽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들고 있냐? 4개 들고 있지? 14족. 2죽이 14족. 그 다음 봐. 전자의 개수만 세봐. 이거 원자잖아. 6개지. 6번이야. 6번. 이온이 아니잖아. 바닥 상태잖아. 그럼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똑같은 거거든. 6번 탄소다. 양성자수는 6이라고 해야 한다. 기억.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2개고 원자가 전자수는 4개지. 가장 바깥쪽에 4개잖아. X는 2죽이 14족 원소라고 부르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5번. A는 2죽이 16족이다. 그리고 중심이 8이라고 썼으니까 8번 산소야. 다음 B는 2죽이 17족이다. 9번 플로린이야. 자, A, B가 같은 값을 갖는 건 죽이 같잖아. 동그라미 2개니까. 그 다음에 뭐냐? 양성자수는 완전히 다르고 원자과 전자수도 6개, 7개 다르잖아. 근데 디귿은 맞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2개고 그 다음에 리을 그렇지. 첫 번째 전자 껍질은 누구나 2개가 채워진다. 디귿과 리을이 정답. 자, 71쪽 해와라. 니들이. 그리고 페이지 75쪽까지 숙제다. 필기 잘하고 이거 질문 받아서 파란색 볼펜으로 할 거고 테스트 볼 거다. 고생했습니다.